자, 우선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을 좀 알기 전에 이제 내 급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이제 급여 계좌에 들어오는지를 간략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소득액에서 회사는 일정 부분 공제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한 다음에 각자 급여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급여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세후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공제 항목은 이제 세금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 내시는 뭐 사회보험들 있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 그리고 기타 공제 항목들 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공제가 되고요. 세금에 관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럼 세금이 뭐냐? 세금은 바로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걷어들인 모든 소득에 부과를 하는 거를 세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내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라는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세금을 공제를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은 월 급여액 테이블이 쫙 있어요. 자, 부양가족 수가 있을 거예요. 공제 대상 가족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값은 무조건 한 명이에요. 그런데 뭐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서 뭐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는 이제 부양가족 한 명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둔 거고요. 급여액 테이블이 185만 원 구간에 내 부양가족이 2명 있다. 매월 과세되는 세금은 11,650원이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럼 이 원천징수라는 말을 왜 했느냐?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큰 흐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건데 1년 동안 세금을 납부한 거를 우리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란 뜻이에요. 나이스 DNR만 해도 급여만 지금 세금을 공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받는 기타 소득 있잖아요. 뭐 능력개발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미사용 연차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단 과세를 하지 않고 그대로 퓨어값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모든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해가지고 내야 되는 게 바로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정산 과정은 이미 낸 세금과 너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의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거를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먼저 낸 세금보다 너가 올해 이만큼 내야 돼 라는 결정세액이 많으면은 돈을 돌려받는 거고 아니야 너 세금 좀 더 내야 돼 하면은 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돈을 뱉는다 그러죠. 이러한 과정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연말정산 흐름을 좀 갖고 왔어요. 벌어들인 총 급여에서 이제 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공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들어가서 이제 올 한 해 내 세금이 이만큼 납부해야 돼요 라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 과정을 보여주는 절차도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뭔지는 좀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세금을 결국 덜 내려면은 우리가 소득공제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야만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어요. 소득공제가 뭐냐면은 너가 이만큼 벌어들였어 하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낮으면은 세금을 적게 내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 소득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런 소득을 낮추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인 거고 이 세액공제는 뭐냐면은 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너 올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돼 라는 그 세금을 조금씩 빼주는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그렇게 많은 공제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럼 소득공제부터 좀 봐볼게요. 우선 이제 근로소득공제가 뭐냐면 급여에서 조금이라도 세금 덜 내게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급여의 구간이 높아질수록 공제 금액이 낮아진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근로소득 공제 예산을 제가 그냥 하나 써놨는데 뭐 내 급여액이 4천만 원이면은 이제 이러한 구간값에 해당하는 계산 과정을 거쳐서 내 실제 근로소득 금액은 내가 받는 급여보다는 좀 더 차감돼서 적용이 된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여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우리 연말정산 때 공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 공제하고 그 밖의 소득 공제 이 항목인데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주황색으로 따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인적 공제는 우선 나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해당이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그래서 150만 원.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늘어나고 여기 제한이 없어요. 국민연금 내시는 거 다 공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공제 받으시는 것도 다 공제를 받으시고 그 밖의 소득 공제는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못 받는 항목인데 뭐 신용카드나 우리 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일상생활하면서 사용을 하시니까 물론 제한 조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목들을 거쳐서 일단 소득공제가 들어가고 그렇게 다 공제가 이루어지면은 다시 한번 과세표준이라 그래가지고 너가 올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네 실제 근로소득 기준은 여기야 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과세표준을 거쳤는데 내 올해 이제 산출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이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474만 원이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470만 원의 세금을 갑자기 생으로 내라 그러면은 황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요. 아까 산출된 세액에서 하나씩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은 차감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적용이 되는 항목이에요. 자녀 세액공제 부분이 있어요. 우선 자녀가 있는 경우는 만 8세부터 20세까지 있는 자녀에 한해서 뭐 1명, 2명, 3명에 따라서 이제 공제 항목이 금액이 차등 적용이 되고 자녀 세액공제 플러스 당해년도에
자녀를 출산했으면은 첫째는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이제 셋째 이상이면은 70만 원 이런 식으로 차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제 금액이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23년 기준이고 올해는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이제 흔히 뭐 주변에서 뭐 IRP라던가 뭐 ETF라던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공제 항목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연금 저축이냐 아니면 퇴직연금이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맥시멈 한도가 달라져요. 연금 저축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을 해줘요. 기관에서. 그러면은 연금 저축이고 퇴직연금 계좌가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IRP라던가 뭐 과학기술인 공제 퇴직연금이라든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 뭐 보험사, 증권사, 자신이 관심 있는 이런 데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받아보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런 항목이 있고 특별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또 뭐 개인이 내는 보험료, 의료비, 그리고 이제 뭐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뭐 상해보험이 됐건 뭐 생명보험이 됐건 여러 가지 다 보험들 듣고 계시잖아요. 납부액과 상관없이 그냥 맥시멈 대상 금액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받기 힘들어요. 자기 총 급여에서 3% 이상을 무조건 써야만 의료비 공제가 적용이 돼요. 회사 단체 상해보험이라던가 아니면 개인별로 실비보험 그런 것들은 또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의료비로 300만 원 썼는데 뭐 실비보험으로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 실제 의료비는 100만 원 쓴 걸로 인식을 해서 적용되지가 않아요. 피부과 가시는 그런 비용들 웬만한 거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영양제 이런 것들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요. 집에 뭐 간병인을 모셔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도 의료비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비 우선 근로자 본인이나 아니면 뭐 인적공제 대상자, 직계 존속은 제외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를 해줍니다. 우선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교육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부 반영을 해주고요. 보통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학생이면은 한 명당 9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미취학이나 뭐 중고등학생이면은 연 300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일반 기부금까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순서대로 공제가 적용이 돼요. 서로 합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낸 거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이제 예시로 뭐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으면은 이제 노조비를 매월 납부하실 텐데 그것도 기부금으로 공제가 되고요. 종교단체에 기부하셨으면은 그 금액도 공제가 됩니다. 근데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그거 못 불러와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기부금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연말정산 작업할 때 본인이 수기로 기입을 해주셔야 적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세표준에서 가장 많이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적공제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에요. 근데 이제 인적공제는 이제 조건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직계 존속,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조부모님 되시겠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이제 자기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뭐 형제, 자매, 뭐 그리고 수급자 등등이 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1년 수익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만 60세 이상 해당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내 어머니, 아버지 연간소득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공제 요건을 파악해서 최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를 추가했다고 치면은 그 아버지가 사용하신 뭐 신용카드 사용액, 뭐 의료비, 뭐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내 그 공제를 하는 항목에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 공제에다가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더 포함해서 공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우선 150만 원을 기본 공제를 받는데 만 70세 이상이시면 거기에 플러스 1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주는 거고 기관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2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한 분이 이 모든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4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뭐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현금 영수증 무조건 신청해야 돼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만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데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율이 30%예요. 똑같은 소비여도 어떤 툴로 쓰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전통시장에서 했다? 그러면은 50% 공제가 되는 거고 대중교통은 80%니까 체크카드로 이렇게 푸불제로 쓰는 거는 거의 웬만하면 다 공제 적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쓴다고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총 급여에서 25% 이상 소비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없으면 세액공제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찾아봐야 돼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받으셔야 돼요. 월세 세액공제가 세액공제 중에서 항목이 그래도 제일 퍼센테이지가 커요. 근데 월세라고 해도 자격 요건이 다 정해져 있어요.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되고 자가가 없어야 돼요. 다 우리 월세 하면은 임대차 계약 맺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 사본하고 실제 자기 주민등록 등본 띄었을 때 거주지 일치해야 되고 매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집주인한테 월세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증빙 서류도 있어야만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어요. 개인별 똑같이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다 소비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추천드리긴 좀 힘들고 다만 저는 IRP 계좌는
하나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퇴직급여법에 따라서 개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살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IRP 계좌 만드셔야 돼요. 그냥 IRP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월에 뭐 10만 원을 내시건 뭐 20만 원을 내시건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납부를 하시면 그래도 연말에 공제를 좀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